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들이 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죠.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줄여서 ARS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요즘 보면 뭐 기업 회생이다, 파산이다 이런 신청이 늘고 있다는 뉴스도 종종 보이고요. 그래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ARS가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제도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제도의 개선과 과제라는 연구인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ARS가 도대체 뭐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떤지 아쉬운 점은 뭔지 앞으로 방향은 어떤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ARS, 이게 뭔지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2018년에 서울외생법원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나오던데요. 기존 방식들이랑 비교해서 뭐가 좀 다른 건가요? 뭐 법정 관리랑 워크아웃의 장점만 모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 그 비유가 상당히 정확합니다. 기존의 그 회생 절차, 보통 법정 관리라고 많이 부르시죠. 그거 이제 법원이 주도하다 보니까 소위 법정 관리 기업이라는 딱지가 붙는 그런 부정적인 낙인 효과가 좀 컸어요. 그리고 시간이나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네, 반면에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건 채권단 자율협약이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고 좀 유연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게 또 모든 채권자를 강제로 묶을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채권자가 반대하면 그게 그냥 무산되기 쉬웠죠. 이게 한계였습니다. ARS는 바로 이 두 가지 방식의 단점을 좀 보완해 보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회생 절차를 딱 개시하기 전에 법원이 약간 보호막을 쳐주는 거죠. 채무 동결 같은 조치를 해주고 그 안에서 채무자랑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협상을 해서 회생 계획을 한번 짜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하. 기업 가치가 막 깎여나가는 걸 최소화하면서 좀 신속하게 위기를 넘겨보자 이런 취지인 거죠. 특히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파산 위기 전에 미리미리 대응하는 이른바 그 사절 예방적 구조 조정을 좀 강화하자 이런 국제적인 흐름하고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EU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고요. 아,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본격적인 회생 절차, 이걸 뭐 큰 수술이라고 본다면 그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채권자하고 기업이 마주 앉아서 마지막으로 협상해 볼 수 있도록 잠깐 타임 이렇게 외쳐주고 보호막을 쳐주는 역할이군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개념입니다. 이야, 정말 그 파산 직전 기업에게는 숨쉴 틈이 되겠네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요. 그럼 이 ARS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돈 갚기 어려워진 그 채무자 기업이 신청 주체가 됩니다. 근데 뭐 아무나 그냥 막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이미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회생 계획안 초안, 이걸 P-플랜, Pre-Packaged Plan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같이 내거나 아니면 최소한 주요 채권자들하고는 상당히 이야기가 좀 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만 그 짧은 ARS 기간 안에 뭔가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아,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고 법원이 봤을 때 이거 좀 가능성이 있겠다,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요. 신속하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이요? 네. 하나는 보전 처분, 또 하나면 포괄적 금지 명령인데요. 뭐 쉽게 말하면 기존 빚 갚는 걸 잠깐 멈추게 하고 보전 처분,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막 소송 걸고 압류하고 이런 거 못하게 막는 겁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 아, 완전 방어막이네요. 그렇죠. 법원이 일종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셈이죠. 이 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에서 시작해서 협상이 좀 잘 진행된다 싶으면 최장 석 달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 그야말로 협상을 위한 골든타임이군요. 외부 압박 없이 문제 해결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럼 이 보호기간 동안에 기업하고 채권자들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나요? 네, 바로 이 기간이 ARS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생존을 걸고 필사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죠. 예를 들면 팔 수 있는 자산들, 뭐 비핵심 자산 같은 거요. 이런 걸 팔아서 현금을 좀 확보하려고 애쓰고요. 또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네. 절차 중인 기업한테 빌려주는 신규 운영 자금을 말하는데요. 이건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또 엄청 어렵습니다. 아, 그게 어렵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현실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정상화할 건지 계획을 짜고 이걸 바탕으로 채권자들이 이 정도면 받아들일 만하다 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회생 계획안, 즉 P플랜을 완성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붓는 거죠. 그럼 법원은 그냥 지켜만 보나요? 법원이 완전히 선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협상 과정에 막 직접 뛰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구조조정 전문가, CRO라고 부르죠. Chief Restructuring Officer. 이런 분들 선임을 돕거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좀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절차가 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당사자들끼리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걸 존중하는 방향으로요. 만약에 이 골든타임 안에 성공적으로 합의를 딱 봐서 P플랜을 완성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고 반대로 합의에 실패하면 이 프로그램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합의된 P플랜이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이 그 내용이나 채권자 동의 요건 같은 걸 검토해서 인가 결정을 내리면요. 회생 절차가 아주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ARS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죠. 그렇죠. 빨리 끝나는 게 좋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 낙인 효과 같은 것도 최소화하면서 정상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정해진 기간 안에 합의점을 못 찾으면 ARS 절차는 그걸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통 일반적인 법정 관리, 즉 회생 절차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파산 절차로 갈 수도 있고요.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더 힘든 길로 가게 되는 셈이죠. 2018년에 도입됐으니까 벌써 한 6년 정도 흘렀네요. 실제로 이 ARS 프로그램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성과는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료에 나온 통계가 좀 있던데 설명해 주시죠. 네, 자료를 좀 보면요. 2018년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로 2024년 8월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ARS 신청 건수가 총 33건입니다. 33건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초기에는 사실 거의 알려지지가 않아서 활용도가 매우 낮았고요. 그러다가 점차 이제 인지도가 좀 생기면서 신청 건수가 아주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다만 전체 법인회생 신청 건수에서 ARS 신청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2% 정도였고 2024년 8월까지는 2.5% 정도니까요. 아직은 이걸 주류적인 구조조정 방식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6년 넘는 기간 동안 33건이면 확실히 아직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겠죠. 어떤 특징들이 좀 보였나요? 물론입니다. 비록 건수는 적지만 성공 사례들을 좀 뜯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M&A, 그러니까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사례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자료에서도 사건 번호 2018 회합 10166 사건을 예시로 들고 있거든요. M&A랑 연계가 되는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ARS가 때로는 M&A를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통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수하기 전에 복잡한 채무 관계를 미리 좀 정리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특징은요,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데 그냥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었던 경우 이런 기업들이 ARS를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재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인 사업 가치가 있으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이걸 무조건 파산시키기보다는 살리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더 쉬운 거죠. 결국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결국 성공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어떻게든 회생하려는 그 기업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실행력, 여기에 더해서 채권자들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 서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에서 M&A 연계나 또 기술력 있는 기업의 재기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 낮은 활용률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분명히 어려움이나 한계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크게 나눠보면 제도 자체의 문제랑 외부 환경적인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도 내부적으로 보면요. 어떤 기업이 ARS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 또 허용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어떤 상황이 되면 절차를 중단시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기업이나 채권자들이 선뜻 이용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거죠.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각자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고 첨예하게 대립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담보가 있는 채권자랑 없는 채권자 간의 갈등, 이게 아주 대표적이죠. 여기에 더해서 기업은 어떻게든 경영 정보를 좀 덜 내놓으려고 하고 반대로 채권자들은 또 너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런 정보 비대칭 문제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아, 그쵸.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그냥 시간만 벌려고 ARS를 악용하는 건 아닌가? 소위 도덕적 해이를 의심할 수도 있겠네요. 서로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협상이 잘 될 리가 없죠.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채권자들이 좀 소극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 제시된 표를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잘 정리되어 있던데, 예를 들어 채권자 참여를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거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쭉 지적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적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워크아웃 제도랑 역할 분담이나 연계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있고요. 또 구조조정 자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거나 공감대가 부족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쵸. 구조조정하면 뭔가 안 좋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긴 하죠. 네, 그리고 아마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벽일 텐데요. 바로 신규 자금 지원, 아까 말씀드린 그 DIP 금융 확보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입니다. 역시 돈 문제군요. 주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를 않습니다. 돈이 돌아야 기업이 버티면서 협상도 할 텐데 이 돈줄이 꽉 막혀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과정을 좀 전문적으로 조율하고 지원해줄 구조조정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들어보니 이게 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제도의 불확실성, 둘째는 이해관계자 간의 불신과 조정의 어려움, 그리고 셋째는 결정적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ARS 제도가 좀 더 제 역할을 하고 활성화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자료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좀 살펴보죠.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도 좀 있겠죠? 네, 다행히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한다면 서울회생법원이 2024년에 전문가들로 TF, 그러니까 전담팀을 구성해서요, ARS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드디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군요. 네, 이 가이드라인에는 ARS의 정확한 목적이 뭐고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는지, 신청 요건은 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단계별로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정보는 어떻게 공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나와서 시행되면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나 일관성이 크게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 기업이나 채권자들이 좀 더 믿고 ARS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일 테니까요. 그거 말고 아까 지적됐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다 해결되진 않겠죠. 여러 방면에서 노력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온다. 이걸 바꾸려면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요? 네, ARS 절차에 좀 협조하거나 아까 말한 그 어려운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는 채권자에게는 나중에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 즉 우선 변제권을 더 강하게 보장해주는 방안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그리고 정보 비대칭 문제, 이건 기업이 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권장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그 정보가 정확한지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투명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역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건 신규 자금, DIP 금융시장을 어떻게든 활성화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금융기관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해결되기 어려워요.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험을 좀 분담해주거나 관련 시장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정말 절실합니다.
어쩌면 이게 ARS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일지도 몰라요. 결국 정부 역할도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채권단, 기업, 또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 이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법정으로 가서 싸우기보다는 중재나 조정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 ADR이라고 하죠. 이런 절차를 적극 활용해서 좀 더 신속하고 완만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현재 회생, 파산, 워크아웃 이렇게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체계 전반을 좀 시대의 흐름에 맞게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한국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ARS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들어보니 법정 관리의 어떤 강제성과 워크아웃의 자율성, 그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는 상당히 혁신적인 시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낮은 활용률이나 제도적인 미비점, 또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특히나 그 자금 조달 문제라는 높은 벽에 좀 부딪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ARS는 분명히 잠재력이 큰 제도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잘 작동한다면 기업에게는 실패라는 낙인을 최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복잡한 법정 다툼 없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법조항 몇 개를 고친다고 해서 담보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정말 어떻게든 회생하려는 기업의 진정성 있는 노력, 그리고 채권자들의 합리적인 양보와 협력, 법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 운영 능력, 또 이걸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 그리고 시장 전체의 신뢰,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네.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한국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의 현황과 고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유용한 시각을 얻으셨을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 기업이 어려워지는 게 단순히 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생태계 전체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ARS 같은 제도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다 정교하고 빈틈없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번 실패를 경험한 기업에게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당사자들이 서로를 조금 더 믿고 협력하려는 이 구조조정 자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문화의 성숙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ARS의 미래, 더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의 회복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